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의 주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트럼프가 위너, 본질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 정말 좋았잖아요. 오늘 일단 증시 상황이 약간 눌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이 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 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이 그동안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가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던 거죠. 어떻게 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또다시 시장에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일이지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타깃이 원래는 중국이었죠. 중국이었는데 엄한 대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EU 또 내지는 인도, 브라질 이런 쪽으로 다 불똥이 튀었는데 결국은 그동안은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좀 비교적 좀 온건한 태도를 보였죠. 뭐 서로 좀 이익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히토류의 90% 가까이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재련도 70%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대 기술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 히토류 없이는 거의 뭐 생산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저 먼저 이제 뭐냐면 자료화면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시장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트리거 이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거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밤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토요일 날 우리 시간 아침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비트코인 관련 뭐 돼 가지고서 뭐 매매하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급등락이 반복됐는데 아예 경주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참여는 한다. 거기 가긴 간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얘기가 또 좀 더 온건해졌죠. 뭐 잘 될 거다. 뭐 중국하고 서로 잘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뭐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가장 타격이 크게 받은 종목군들을 본다면 AI 쪽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AI가 직접적으로다가 이 산업군 쪽이 뭐 관세에 영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얘기했죠.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 이 부품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 칩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여기 또 반도체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AI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대거 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것만 악재가 있었던 건 그동안 아닙니다. 이거 프랑스의 재정위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해가지고 114%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들어가지고서 프랑스의 총리가 총 2번이 임명이 됐었는데 모두 사임을 했었고요. 최근에 3번째 총리도 사임했다가 다시 재지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부분의 그 재정 부분을 좀 감축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좀 건전 재정 또 내지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를 프랑스 의회는 역시 뭐 의회 국회의원들이야 뭐 아시다시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가지고서 이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게 그냥 놔두게 되면 2010년도에 당시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그 시장 증시의 압박 요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증시도 당시에 약 한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의 조정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이 문제가 서서히 지금 현재 어떤 우려의 씨앗으로다가 좀 경계 수준까지 위험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남유럽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로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입니다. 예전에 남유럽 국가들만 그 우려감이 생겼을 때는 그 당시에 유로존의 23% 정도 비중뿐이 안 차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프랑스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그동안의 악재 요인이었는데 시장이 그야말로 무시하고 강세를 만들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게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이제 그 당선이 됐죠. 이분이 이제 다카이치라는 분이 무난하게 그 의회에 인준을 갖다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본 자민당과 공정당인가요? 이쪽하고 연정이 해체가 되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진 상황이 됐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양상이냐면은 일본이 그동안은 물가 때문에 좀 긴축을 해왔습니다. 네.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고 추가적으로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동안은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 다카이치라는 분이 이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긴축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긴축 완화, 그러니까 통화를 갖다 재공급하고 재정 정책까지 쓰면서 경기 부양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휴 기간 중에 보게 되면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일본 증시는 하루에만도 이분이 당선됐을 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5%까지 급등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지난 한 주간만 무려 7.5% 정도까지 일본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분이 자민당 그 총재가 총리에 인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과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청산 우려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은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물론 금요일 날 이슈로 인해서 다소 좀 주춤거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99선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100 돌파하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것도 그동안에 좀 악재의 요인이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무시해 왔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다시 그게 뚜기 한 번에 터진 미국에서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분쟁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뚜기 터졌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악재들이 지금 터지게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용수철처럼 튀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악재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나가는 시장의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네. 오늘도 증시에 밀렸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얘기했다시피 트럼프가 좀 한 발 빼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수뿐이 없는 거는 결국은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좋은 타협점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기간까지 약 한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분명히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뿐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이 제가 오늘 뭐 타이틀을 갖다가 트럼프가 결국은 위너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또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준이 물가 수준을 감안하고 현재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제 미뤄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처음으로 인하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 유력하고요. 12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결국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화면을 갖다 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거에 있어서 서둘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거 2018년도에도 당시에도 이 부분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셧다운이 발생됐을 때의 증시만 미국 증시가 밀렸었지 오히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회복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관세 정장의 문제도 재점화될 경우에 결국은 이게 미국 내 자국 내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될 거고요. 미국 내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내전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정 불안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군대까지 파병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거의 준계엄령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도 이거 갖다 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내수의 위축과 소비 심리 위축,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지표로 나왔죠. 지난주 발표됐던 미시간 대학교 소비 심리 지수는 3개월
3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번 달 발표된 내용이 가장 좋지가 네. 않았던 걸로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역시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더불어 가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9%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미국 증시 쪽에 그 부담 요인을 작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이 중앙 금리를 인하하는 또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인 계산은 금리를 내려야지 경기가 산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천조국이라고 하죠. 그 천조국의 이유가 이제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현재 국채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는 공공 부분의 이자만 1,20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자가 1%, 금리가 1% 낮아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 돈의 이자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의 이 무역 수지 문제를 다소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다 금리 인하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뭐 꼭 이것만 가지고 뭐 이게 제 방송에서 뭐 음모론전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부동산 재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지 않냐고 보여져 가지고서 지금 일련의 모든 상황은 금리 인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 하락이 과연 위기냐 이제 그렇죠. 기회냐를 우리가 이제 네. 역으로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게 된다면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전망들도 상반기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위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말까지 증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패드워치, 그러니까 이 CME 사이트에 들어가서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 전망 12월 달 건데요. 지금 10월 달은 이제 10월 30일 날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12월 달에 전제 FOMC 회의의 전망이 원래는 한 일주일, 우리가 추석 연휴 전까지는 80% 정도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쪽에 이런 이슈가 터진다면은 현재 91.7%까지,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시장의 하락이 추세적으로 하락해가지고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단편적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느냐를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위기냐 기회냐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만약에 뭐 위기라고 한다면은, 근데 뭐 저는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지난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 연휴 직전 날과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침 방송에 3,500포인트 위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낙폭이 좀 줄 거다. 근데 여기서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라 대충 20 내지 30% 정도의 일상적인 현금 비중보다는 좀 많이 현금 비중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좀 싸게 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달았는데 결국은 싸게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적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 우리 증시가 큰 상승이 나올 때 보통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정이 짧게 끝나가지고서 바로 급등세를 볼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위기가 되려면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끝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과열 징후를 보여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다면 시장이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금리 인상에 대한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 과거 사례가 있었죠. 이전에도 미국이 이제 2020년도에 뭐 헬리콥터먼이라고 해서 돈을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무지하게 많이 공급하고 증시가 그 이후에 랠리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5%대까지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죠. 트럼프가 결국은 위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목적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다고 네. 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실적이 과연 급감하고 있느냐 이걸 또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AI 쪽에 이제 버블론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최근에 공개했던 TSMC의 실적도 직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약 30%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AI가 뭐 버블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위기가 되려면 이게 신용경색, 네. 어떤 금융시장 내에서의 서로의 신뢰 문제가 좀 붕괴되는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자는 이제 뭐냐면 지리적인 부분이고 정은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외생 쪽 변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 신경전이죠. 신경전을 갖다가 날카롭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그게 다 정치적인 문제고 지정학적 문제지 이게 본질적으로 내생적 변수에 의한 시장의 붕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빠른 회복을 보였었던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의 국면은 위기로 넘어가는 국면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뭐 제 판단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송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시장 전망과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다가는 지난 2024년도 작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 미국의 나스닥, 우리 증시는 별로 안 좋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지수를 계속 경신해 나갔었죠. 그러다가 12월 1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한 이후에 연준 총재가 그 당시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3.6%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하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또 21선이 이탈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했는데요. 그 당시 그 이후에 대신에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바로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를 좀 횡보 장세를 갖다가 보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뭐 3개월 동안 횡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불확실성으로 놔둔 상태에서 움직일 거라 보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을 놓고 본다면 내일 모레 1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일 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총리 인준이 예정돼 있는 게 바로 10월 15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에 그걸 초과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3분기 쪽에서 느닷없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강세는 기대감이 더 컸던 거죠. 어떤 실적 요인보다도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의 그 계약 관계,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그다음에 제품 탑재된 내용 등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다가는 내일 모레 정도쯤부터는 약간 좀 조정을 좀 더 다시 볼 가능성.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뭐 시장이 좀 자율 반등을 하겠지만 수요일 정도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올 연말, 그러니까 12월 달 쪽으로 11월 중순이나 12월 날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강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계속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대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과거처럼 2020년도 당시처럼 헬리콥터 머니는 아니라도 유럽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동성 장세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장기적 비전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